6월 25일 잊지 말자 6.25 막장 토론의 정종건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25일 날 예. 점심 때 뵙습니다. 자, 제나나님은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제나나 투 까지인가? 투님인가? 투는 그냥 이는 그냥 친구고 그렇죠. 닉네임은 제나나죠? 제나나인데 나 제나 아 그런 건가? 같아요. 몰라. 네, 반갑습니다. 서정헌님, 봉구 엄마님, 한다나님, 포청천님, 구도구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뭐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보이스피싱과의 범죄. 네, 맑은 미소님, 예, 인디고님, 미니토마토님, 예. 그리고 쭉쭉쭉 예, 하비에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댕댕이 이것도 뭔 뜻이죠? 모르겠어요. 하비에르는 뭐 잘 웬만하면 다 알잖아. 우리 배 선생은. 몰라요. 예. 하비에르 바르모가 유명한 사람인데 댕댕이는 예. 개 이런 얘기 같아요. 73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비도 잠깐 그치고 그랬는데 장마는 장마인 것 같아요. 장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또 이번 주는 뭐 계속 다음 주는 폭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장마가 음. 계속 비가 오는 장마가 있고 음. 그냥 찌다가 비가 오다 이런 게 장마. 습한 거죠.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가 있는 것 같네. 예. 그리고 강아지 이름. 그래서 하비에르 바르뎀에 댕댕이를 붙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우리 후배하고 친구하고 이 텔레그램 하다가 요새 심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그 음악을 모르니까 야 좀 심란하고 이럴 때 좀 그 반복해서 귓구멍에 그냥 박힐 수 있는 음악 10개만 찍어서 줘. 내 매번 들을게 하니까 뭐 이 친구들이 무슨 뭐 베토벤, 모차르트의 무슨 또 뭐 누구야? 정명훈인가? 뭐 하는 뭐 쓸모없는 짓을 했군요. 그러다가 뭐 영화 음악 쫙 불러주는데 전혀 이 한 사람이 20개를 유튜브를 찍어주던데 어, 아는 게 하나인가? 그렇죠. 뭐더라고. 참 하늘님, 노미님, 두부님, 73님. 하여튼 그러니까 찍으면 되지. 그런 음악을 얘기하면 내가 뭐가 듣고 싶다 이렇게. 이게 그런 의미에서의 참 음악이라거나 미술이라거나 이런 어떤 정서를 감성을 촉촉하게 적여주는 이런 문화에 참 삭막했구나 내 삶이 저의 50년 넘는 삶이 반성이 됩니다. 반성이. 네. 예. 오늘은 6.25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슨 상관이냐 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고 아니 당연히 추모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뭐 한다나님 예. 그 오해입니다. 제 아들들이 밴드도 하고 음악도 했었는데 이게 외탁을 한 게 아니고 이 저의 이 DNA에 저의 본성에 음악과 이런 예술에 대한 뭔가 이 재능, 열정 이게 있었는데 저희가 살아온 배경 자체가 그 암기식 그 입시 교육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 재능이 꼽히지 못하고 억눌려 있다가 제 다음 세대에서 드러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로에님 예. 반갑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아니 그냥 된 거예요. 6.25인데 이제 뭐 워낙 앞뒤에 이 사건도 많고 그래서 잊혀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6.25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어제 그저께 보니까 북한에서 사라진 미군 포로가 7천이 넘는데요. 예. 그것도 참 이상한 거는 근데 사실 2차 세계 대전 때 그 많은 전사자들, 실종자들을 다 찾아냈고 베트남전 때도 다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한국 전쟁에서 전사 실종한 미군들은 미국에서 왜 잘 안 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거 자체 규정이 다른가요? 아니 그거는 다른 문제지.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북한하고 같이 그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 능력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북한 자체적인 어떤 발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 한국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에 맞먹는 정도의 화력과 이런 것들이 쏟아졌던 엄청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 그 후과도 있겠죠. 예. 네. 예. 자, 얘기합시다. 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화요일 날 편파 TV에서 하는 막장 토론은 아마 우리 배상훈 선생 그날 이사죠. 네, 이사여가지고 제가 이사가 아니라 저 살고 있는 분이 앞에 살고 있는 분이 이사를 2시에 가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예. 네. 약간 이 불투명합니다. 그건 우리 저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와 사건 사고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합시다. 먼저 사건 사고 관련해서는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 YTN인가 이런 뉴스에서 세게 다루는데 이게 이 학폭이 워낙 이게 뭐 일성화되어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 끔찍한 학폭의 가해자들 한 명이 아니죠. 이 친구는 피해자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피해자한테 그 학폭을 계속 가했던 가해자들 9명이라면서요. 네, 9명이나 됐고 18살. 뭐 곱비리들 아니에요, 곱비리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사실 요즘은 나이가 조금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중학생으로 내려가고 남자애들은 고등학생 1학년 이렇게 되는데, 요건 좀 지방이라 그런가? 조금 여파가 늦나 이렇게 하는데, 이 기절놀이라고 하는 거, 뭐 그건 대표적인 거고, 뭐 셔틀 이런 거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괴롭혔나 봐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왕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학대를 한 학대 같아요. 학대. 이건 진짜. 학교 폭력이보다는 진짜 학대를 한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면 애한테 무슨 기절시키는 네. 것까지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경동맥을 눌러서 기절시켜 확 기절합니다. 예. 그 못 깨어나면 죽어요. 예전에 그렇게 죽은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그걸 반복해서 하니까 아이가 완전히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화되고 결국은 극단 선택하는 방식으로 애들이 이제 집단적인 학대 심리가 확 예. 높아졌던 상태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주변에선 어떻게 왜 그걸 뭐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죠. 선생들도 그렇고 주변에 몰랐겠습니까? 보이는데. 근데 개입할 방법이 없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개입할 방법이 없다. 방법은 얘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학생으로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은 범죄자로 다뤄야 되느냐? 뭘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충분히 다 했겠죠. 그거는 뭐 딱. 근데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담임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 담당 교사들한테 네. 얘기하면 자기네들 권한이 아니래요. 네. 왜냐? 생활 담당 교사는 비정규직이고 또 심리 상담 이쪽이라는데 이 상황이 불안정해서 장기적인 걸 못 해요. 그리고 담임이나 아닌 과목 선생은 과목을 가르치고 다른 걸 하지 그런 일탈적인 집단은 접근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얘들에 대한 어떤 접근의 통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도대체 얘들을 교육부에서 다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경찰청에서 다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주민센터에서 다뤄야 되는 거야? 그것부터 정해라. 그걸 정하지 않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아이들을 전담하는 그게 교육부든 어디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치면 그게 학주잖아, 학주. 학주죠. 학생 주임. 근데 요즘은 학주를 안 하려고 하죠. 왜 자기 다치면서 자기 피해 보면서 왜 해요?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해요. 예. 학생 주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물론 실제 이름은 있죠. 그렇지만은 뭐 실제로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부모가 고소해요. 예. 학폭 뭐 변호사 데리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얘들을 키운 건 결국은 그 부모이면서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러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들은 근데 얘들이 할 거라고 굉장히 많이 광고가 됐는데 얘들도 능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는 건 이 자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 그럴 권한이라든가 통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그 애들 잘못 건드렸다 지 뭐가지 날아가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예전에는 학주가 뭐의 대명사였습니까? 학주가 학교 폭력의 대명사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때는 모든 데 다 개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 뭐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걸 다 개입을 해서 이게 과다하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개입을 안 하는 개입을 거야. 안 해. 아무도 개입 안 한다는 거야. 왜 개입했다가는 네. 쓸데없이 개입해가지고 좋은 취지를 했지만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 때문에 법적인 소송도 맡게 되고 예. 부모들도 괜히 그런 어떤 학폭의 가해자라고 낙인 찍힐까봐 쉬쉬하고 예. 최대가 전학해달라고 하고 근데 또 뺑뺑이 돌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들이. 이게 이제 결국은 아니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그때 지금 약간 잠잠해지고 그게 뭐였냐면 이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 이 충돌 문제도 또 걸렸던 거예요. 그렇죠, 걸렸죠. 예, 예. 그런데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뭐 교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침해한다거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권은 뭐냐?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안 하는 거지. 개입을. 그러니까 이제 학생 인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예. 그걸 넘어서는 일부지만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은 방치하고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뭐라고 뭐 얘기하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예. 그냥 학교에서만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밖에서 그냥 퍼져 자는 거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리고 끝나면은 알아서 학교 저기 가방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던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어떤 단체 뭐 그게 뭐 경찰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쪽은 지금 또 뭘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물론 입시 경제 이건 아니지만 뭐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이게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뭐냐면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이 학습력, 네. 교육, 능력 이것 자체가 지금 뭐 많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렇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보수 쪽은 그게 무슨 뭐 전교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교육은 교육답게. 근데 그 교육은 교육답게의 내용에 주로 뭐냐면 학습이야. 그렇죠. 공부 얘기죠. 공부약이죠. 요 측면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아까 말했던 무슨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진짜 뭐 나오고 있는 무슨 그 소년 범죄 연령이나 뭐 낮추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좀 조져야 된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에도 학교 미국처럼 무장한 경찰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둘 다가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안 돼 갖고 바꾸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또 어정쩡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 공부를 그래 뭐 시험 보고 그래. 그럼 좋아요. 저도 그런 건 찬성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탈락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입시 체계에서 돈으로 스펙을 못 쌓는 아이들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당연하게도 탈락하거나 밀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의 재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계층적인 문제 때문에 그럼 걔네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 걔네들은 어차피 니네들은 못하니까 그냥 버려자는 거냐 아니면 니네들 못하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이 얘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지역 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역 학습센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예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별도의 학교를 보낼 것이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거 누가 반대해? 그 오죽했으면은 지난 그 교육감 선거에 핵심적 공약이 반정교조예요. 반정교조.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 반정교조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반정교조가 말하자면 그러면 내용이 그러니까 뭐 이 뭐냐. 교육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의 교육 현장이 무너진 모든 이유는 정교조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데올로기와 선을 가르기를 하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정교조 잘못된 거 있어요. 그래 그럼 좋아 그래 좋았다 다 자.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저기 시험을 어느 수준을 보다는 거야.
매일 학력고사를 보조하는 거야? 아니면은 거기서 탈락하는 지금 아이들 지금 돌아다니는 학교박 아이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안은 없이 뭘 하자는 거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거도 분명히 학교라든가 아니면 부모들 얘네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애도 그냥 폭탄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애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뭐 애들 지금 깜빵 보낸 거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기형으로 저기 주범은 3년 2년 나머지 애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실형이 5명, 예. 5명이고 2명은 이제 보호 뭐 처분이 되는 거죠. 벌금 2명 보호 처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정기형에 2년 3년 지난 2년 지난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어요? 예. 이게 전과자 되는 거예요. 물론 2년이라고 하는 그 저기 교도소를 갔다 와요. 이게 19살 때예요. 그 얘가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제가 대안. 대안이 뭐야 뭐. 그러니까 그 대안은 거기. 저는 대안의 출발점은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로서의 최소한의 룰, 질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이 가치에는 학생의 인권이든 교사의 교권이든 여기에 복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훼손하거나 파괴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에 대한 좀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단호한 대처는 어떻게 해요? 그게 징벌이 되건 교육적 어떤 처방이 되건 이런 문제. 그게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학습의 문제, 학습 능력의 문제, 공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학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의 학교 공동체로서의 그 룰과 기준과 최소한의 이 컨센서스가 뭐냐 이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는 학생들의 컨센서스, 교사들의 컨센서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공동체 공동의 어떤 컨센서스에 대한 강한 어떤 이 규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중에 하나가 학교를 나누자. 즉 말하자면 일종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 안 하는 애들 어차피 여기서는 같이 못할 애들은 별도의 학교를 만들자. 근데 그러면은 또 낙인 찍히잖아요. 기술학교 아니면 2등 학교. 근데 같이 두면은 누가 누굴 또 괴롭혀. 그럼 거기에 대한 생활 관리를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장은 학습 관리, 생활 관리, 그다음에 그 공동체 관리를 해야죠. 저는 그게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현장에서 있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건 교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자질과 그리고 어떤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이 구분이 엄격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은 과목 선생 따로 있고 담임이지만 별로 그거 안 하고 심리 선생 따로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하되 권한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합의가 돼요. 옛날 방식 돌아갈 수는 없는데 옛날에서 그나마 개성해야 될 지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재적 상황에 맞게끔 해야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말씀하셨는데 파편화되니까 학생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다른 모든 걸 또 과잉해버리면 안 되고 말씀하셨던 교사 내에서 정교사, 비정규 교사 또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영역별로 학습만 담당하는 선생, 생활만 담당하는 선생 서로 떠넘기게 하게 돼버리고. 그렇죠.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무슨 고등학교의 심리상담 선생인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왜? 아니 당신이 내 그 담임도 아니고 과목 선생도 아닌데 심리상담만 하면 되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꾸로 과목 선생이나 담임한테는 아니 당신은 과목이나 더 읽어야지 나는 심리상담은 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애들이 머리가 있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의 장벽이 계속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동질감. 옛날로 치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뭐 이과, 문과 또는 예를 들면 실업계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반이 다르면 이제 남인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가니까 같은 동기야. 동기인데도 옆 부대 있잖아요. 그럼 남인 거야. 남이어서 보통 부르는 호칭이 뭐 아저씨라고 부른데
같은 동기인데도 옆 부대, 옆 내무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동기로서의 동기를 가면 죽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죠. 약간 이질적인 존재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나누어지는 세상이. 예. 이 집단 저 집단.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있을 건데 계속 이질적 차이가 나는 지점들만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는 이게 비단 학교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얘기가 어제 그저께 나왔던 초등학교 애가 칼 들고 다니네. 그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래요? 다 죽여버린다. 초등학교 애인데 그 나 건드리면은. 그래서 그 학교의 선생과 아이들이 다 벌벌 떨고 있대요. 초등학교 고학년 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 얘는 또 촉법 아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근데 얘가 이제 이 범죄의 각성이 돼 가래 갖고 나이는 어린데 범죄 각성이 되고 그러니까 담임이고 뭐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모도 사실 부모가 제일 잘못된 거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뭐 쩔쩔쩔 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학교 폭력이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그 지금 학교만 문제 학폭에 아니에요. 9명의 연루됐던 가해자 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늘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됐죠. 왔는데 그게 뭐로 가든 좀 조금 더 뭐 좀 신경을 좀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리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버린 애들은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떤 이 공동체의 책임을 그게 뭐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학교에서는 교사고 이런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저는 이 발백이 있잖아요.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여를 하다가 약간 또 오버할 수 있잖아요. 오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기 아니냐. 물론 관여를 한다고 하고 개입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타날 또 부작용, 문제점, 오바 이런 것을 또 보호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게 아유 안해 이건 내 문제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야기 계속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주구장창 또 예.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학폭 가해자들 광주의 고등학교 학생 9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5명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났죠. 그리고 2명에 대해서 이제 아니죠 5명, 2명은 이제 벌금, 2명은 소년법원으로 이제 보호처분. 보호처분을 했다. 이야기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제 제목에 아까 보이스 피싱과의 범죄라고 했다가 구도구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보이스 피싱과의 이제 범죄, 보이스 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전쟁이죠. 사실은 선포를 한 거고, 저도 잘 몰랐는데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합동 수사단, 이게 예를 들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뭐 어떤 또 이런 세무 단계 뭐 이런 모든 관련된 부처가 합동 수사단을 꾸린 게 처음 같은데 맞나요? 그죠. 처음입니다.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벌써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됐다고 여러분 채신 게 코로나 전이고 코로나 이전이고 예. 최소한 2017년 때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돈 뺏기고 막 그래 거의 뭐 수천억 단위가 넘는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2016년 이 피해 액수 규모를 치니까 거의 사실 취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2천억, 2018년에 4천억, 그렇죠. 2019년에 6천억, 2020년에 7천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뭐 합동 수사단이든 전문 수사단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라는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이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서울 동부지검이 주도하는 일종의 합동 수사단 특별 조직으로서 예. 그렇죠. 그 이전에는 실제로는 검찰이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그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조직도 없었고 예. 그 직제도 없었고 음. 이전에 그럼 경찰은 있었는데 경찰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그냥 사기 예를 들면 뭐 형 수사과 이런 데서 하다가 말고 조직 범죄 나오면 광수대로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대표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예. 대표적인 지표가 예. 지금에서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 3년 4년 전부터 꾸준히 입이 맞아요. 네, 피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터지게 들면 말을 했는데도 어차피 전문성이 한 분야에서 특정한 기관이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들이라도 모여서 그렇죠.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결국 지금에서야 그것도 서울 동부지검장이 아마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검장이 힘 있는 게 아니라 동부지검이 관련된 그래서, 네. 사이버 범죄 중점 그 지청이라고 지청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예. 딱 지검이라고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 예.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1, 2년 해야 될 게 아니라 예. 뭐 최소한 3, 4, 4, 5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이렇게 방통위는 중요하죠. 예, 다 통신범죄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꾸려지게 되어서 진짜 왜냐하면 뭐 이게 재벌 범죄와는 달리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하게 서민 범죄잖아요. 그렇죠. 서민 대상의 범죄잖아요. 그렇죠. 힘없는 약자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개별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고 규모도 많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화 되는 거는 이제 한 번씩 언론에 나온 정도로 끝나버렸는데 이 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떤 그 합동수사단을 꾸렸던 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진도가 나가야겠죠. 저는 아쉬운 거는 외무부도 있어야 된다. 왜냐 외무부 외국도 다 네, 이제 당연히.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네. 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중국 있겠네. 공안과 아니 필리핀 경찰과 밀접하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겠네. 거기서 전화 텔러가 뭐 발신하고 해커 막 하는데 맞아요. 우리 안에서만 잡아봤자 원점을 타격해야지. 그렇죠. 원점 타격을 해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중국 어디 시골에 있는 그 텔러 조직 그 건물을 덮치려고 하면은 중국 공안에 특수부서가 필요하죠. 현지 부서가 현지 그 책임 부서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것도 미국은 아마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성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힘이 센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공안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외무부. 아니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외무부고 해당 국가의 책임 있는 부서가 어딘지는 그것도 그 나라의 사정이 다른 사정이 거니까. 다르니까. 예. 근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겠지만은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이제야 합동 체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좀 이렇게 진도가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학폭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학교의 책임인지 교육부 책임인지 경찰의 책임인지 이것도 관련되어서 약간 이 합동 대책 기구 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야죠. 학교 폭력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러려면 뭐 교육부에 교육청, 예. 교육부, 예. 그다음에 뭐 경찰이면 경찰, 또 경찰이 아닌 또 무슨 뭐라고 좀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어떤 뭐 기구 이런 데가 공동으로 어떤 대책 기구를 꾸려서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들이 존재하죠 거기서. 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교육감과 연결이 된 교육감은 또 지방자치 예, 예.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다르는 그러니까 충돌할 수가 일단 있고요. 아니 그거는 그러라고 교육감 협의회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게 이제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하긴 해야죠. 그렇지. 저는 당연히 해야죠. 보이스피싱은 딱 범죄라고 하는 거 이것만 뿌리 뽑는다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단정한데 학폭은 약간 그런 식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그 애들도 어차피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서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하고 역할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다 떠넘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아 우리 문제 아니야 너희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거니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부서가 한 부처가 뭐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이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만들어졌으니까 다행이라고 보고요. 예.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국내 이슈는 아닌데 이게 최근에 원래 뭐 미국 이슈는 가끔 다루는데 지금 총기 문제, 총기 난사, 총기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워낙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터지고 이게 그냥 한두 명의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학교 가서 그냥 난사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미국의 총기 문제는 항상 이 뉴스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또 황당하다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인가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뉴욕주의 총기 관련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는 집 내에서 총기 소유하는 거 말고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무장은 안 되죠. 총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경찰이나 합법적인 거 말고는 그건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네가 공공장소, 예를 들면 시청 광장에 총기를 소유하고 가려고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뉴욕주의 이제 총기 규제 법안 자체가 이게 100년이 넘은 법안이래요.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헌. 그동안까지는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진보 보수 이 구성비가 진보 쪽이 더 많은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4대 5, 못했는데 5대 4 뭐 네, 왔다 갔다 했었죠. 요번은 근데 트럼프가 나가면서 한 그 구조를 확 바꿔 나갔고 예. 상당히 지금 보수적 판결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100년이 넘은 그 법안을 1913년에 만들어졌던 네. 뉴욕주의 법률, 그러니까 허락과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총기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 법안이 113년 됐는데. 근데 사실 좀 웃기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그냥 지금 이게 위헌 판결됐으면은 지금부터는 뉴욕주는 총기를 들고 다녀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이제 규율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위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규율하기 쉽지 않아진 거죠. 그렇죠. 그냥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불안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 총기 문제에 대한 뭔가 불안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거는 수정헌법이죠. 하여튼 개인의 총기 소유 자유 밀리셔. 예. 에 대한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 이게 수정헌법이 이조라는 게 미국에서의 개인주의의 개인의 어떤 이 결정권, 내 어떤 뭐 헌법적 가치를 규범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과 어제죠. 네. 그저께 어제는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 여성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로데 웨이드 판결. 그러니까 임신 중지권이죠. 6개월 이내에는 임시 중지권을 결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 이것도 1973년 판결을 또 위헌에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엎어버린 거, 판례를 바꿔버린 거죠. 예. 판례를 바꿔 정확히는. 예. 예. 그러니까 낙태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낙태권 또는 임신 중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했던 게 헌법 위반된다. 위헌 결정 바뀌어진 거죠. 이게 약간 뭐라고 딜레마냐면 총기 소유는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다. 이게 미국 그러니까 주법이나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제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근데 임신을 중지하거나 낙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그건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뭘? 이거는 개인의 권리야.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그 태아의 개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연방 대법원이 워낙 보수화되어 있고 미국 연방 그 대법원이 6대 3 정도로 보수파 6, 뭐 진보파 3 이 판결들이 아주 예민한 총기 문제나 임신 중지권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도 이게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중 갈등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윤석열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제 공동체의 규범, 가치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무슨 뭐 시장 자본주의의 이런 규범과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면
이 글로벌한 이 콩가루가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소련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국이나 미중 갈등에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룰과 이게 무너지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오느냐, 더 세상은 난폭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야. 그 미국이야. 근데 그 미국의 실제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총기 규제 됐어. 그냥 뭐 총기는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야라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임신 중지권이나 이 낙태라고 하는 여성의 어떤 결정권 자체는 또 위헌이라고 판결해.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이런 약간 똘끼 있는 이 정신들은 지난 트럼프 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친트럼프 세력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참 이게 이런 게 어떤 안 좋은 징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 저 학폭을 다룰 때는 미시적으로는 광주라는 특정한 학교에서 벌어졌던 이런 극단지고 극악한 사례가 왜 자꾸 생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글로벌한 질서에서 보게 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저런 미친 판결들을 하고 있어 그냥. 그리고 미국의 어쨌든 글로벌 한 지구 질서의 넘버 원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 내에서 저렇게 콩가루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미국 사회의 모습들이 보여지. 왜 지금 낙태 금지 부분이 되니까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기업의 그 사원복지 차원에서 다른 주 혹은 다른 나라로 원정 낙태를 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내에서 혹은 뭐 이 안에서의 낙태가 금지가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낙태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외국 가서 해고하라. 비용은 항공권을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의 것도 되는 거고. 참 그러네요. 그렇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나 미국이 어쨌든 자유주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개인의 결정권, 개인의 권리, 국가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어떤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총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한데 이건 일종의 공동체적으로 규율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개인의 결정권, 소유권이 더 우위다라고 결정하고 거꾸로 이제 임신 문제나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성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약간 뭔가 아주 안 좋은 신호들이 저쪽에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한국의 어떤 이 현실에서도 자꾸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연방 대법원은 이런 판결이 됐는데 또 미국 상원에서는 역사상 처음은 아니죠.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된 법은 공화당의 협력을 받아서 통과를 시킨 거야 또. 그렇죠. 18살부터 21살까지의 총기 규제에 대한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 전과를 확인하는 거를 까다롭게 한 거지. 까다롭게 한 거죠. 총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공화당이 여태까지는 뭐 저 총기 협회의 반발로 못했는데 무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원은 50대 50입니다. 민주당 50, 공화당 50. 근데 15표의 반발표가 나와서 65대 33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죠. 압도적으로 통과된 거죠. 통과됐죠. 또 의외인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당연히 바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통과됐고. 통과돼서 지금 바이든이 서명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네. 또 이제 대법원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시비 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당연히 제소하게 되면 시간이 또 걸리겠지만 당장 판결은 안 하겠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다시 강조를 하지만 바이든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국제 공동체 내에서의 규범, 질서, 가치거든.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다니는 세계 곳곳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그런 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자, 넘어가는 의미에서 시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사로 들어가는 중간에 제가 이제 잘라서 올려야 되니까 인트로 한번 들어가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